본격적으로 실무 문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상평가로서 40점짜리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되었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수험생이라면 스터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된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음 1. 적용 공시지가. 물음 2. 지가 변동 여부. 물음 3. 토지보상액 산정. 물음 4. 지작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해당 각 물음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물음 1번과 2번에서는 산식의 제시가 아닌 그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풍부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득점률이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물음 순서대로 자료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부터 보실게요.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제시하고 사업 인정 고시일 또는 공고 고시일을 판단하도록 기출문제가 출제되었던 반면 35에는 가격 시점과 사업 인정 고시일을 명시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70조 5항에 취득하는 토지의 가격 변동 여부가 핵심임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13년도에 있는 공고 고시가 너무나 쉽게 출제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좀 더 풍부하게 그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볼게요. 고시 공고일의 판단. 대법원 22년 5월 26일의 판례입니다. 즉 토지보상법은 보상법의 일반법입니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법과 같이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 고시를 일일이 다 등재할 수 없게 되어 있겠죠. 감정평가사, 수험생들 모두 개별법에 나와 있는 공고 고시를 애울 수는 없습니다. 즉 원론적인 개념을 통해서 공고 고시에 대한 개념을 확정 지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형식을 갖추어 일반인에게 알린 경우 토지보상법 제70조 5항에서의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쪽에 보시면 토지정책과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질의에서 사업 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계획, 재생 계획이 앞서 밝혀드린 질의회신과 판례의 의미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 또는 질의회신 내용들을 좀 더 풍부하게 제시하였다면 반드시 점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대상 물건, 풀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견해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풀이 내용들은 답안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구역 내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 보겠어요.
보통 13년도, 15년도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죠?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근거 제시를 얼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13년부터 15년도까지 계산해야 되는 문제, 딱 여기 한 문제만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번 표준지가 선정이 되겠고, 자, 물음 2와 관련된 논점을 한번 볼게요. 지가 변동률 현황. 자, 여러분들 공부를 좀 꽤나 많이 하신 분들은 지가 변동 여부, 시행령, 토지보상법 시행령 37조 2항 3항에 대한 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기술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37조 2항 단서에서의 규정인 인근 인접 시군구인 C구, D구, 2구의 공업지역 평균 지변과 표준지가 소재하고 있는 B구 공업지역의 지변을 검토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두 번째는 공고고시에 따라서 다시 할게요. 여기 13년도 1월 1일부터 당해 사업에 따른 공고고시인 13년도 12월 29일까지에 대한 지변에 대한 토지보상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37조 1항에 근거해서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비구 공업지역의 지변을 적용을 하고, 이후에는 인접 시군구인 CDE의 평균 지변율을 구분 적용한다는 내용들을 풍부하게 기술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거래 사례 현황과 평가 사례 현황에 대해서 볼게요. 물음 3번과 관련된 토지 보상액 산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 밖의 요인에 대한 사례 선정 문제죠. 보시면 23년도 9월에 개정된 실무 기준의 내용입니다. 즉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새로 개정되어 있죠. 보상 사례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5항에 있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최근 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 또 보시면 810에 따른 적용 공시지가 선택 기준에 추가된 게 있죠. 목적, 조건, 기준가치. 따라서 해당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개정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라도 해당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시점이 22년 5월 30일인 이 자료를 쓸 수 있다라는 예외를 풍부하게 써주시는 게 좀 더 이미지상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오랜만에 지역요인 분석이 나왔어요. 지역요인 분석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지역요인 분석을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좀 다른 게 좀 점수를 좀 더 많이 획득하고자 하면 목차화로 보여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즉 3. 지역요인 분석, 이렇게 목차화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별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는 좀 더 이미지
상에서 점수가 낮게 보여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물음 3번에 대한 쟁점 사항은 여기까지 보시고, 물음 4번에 건물의 제조달 원가, 즉 지작물에 대한 보상액 평가 물음이죠. 35회 실무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숫자 맞추기 시험이었습니다. 현금 등가액을 명시적으로 물어보고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물음에서 숫자가 틀렸다고 하면 좀 감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초적인 사항까지 전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MC, PVAF 형식으로 풀었는데 출제자가 자본 환원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럼 이 자본 환원표를 반드시 활용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 1번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 맞추기보다는 결국 근거를 제시하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히 담겨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를 얼마나 풍부하게, 즉 볼륨감 있게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득점률 차이가 꽤나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즉 단순하게 숫자만 보여주었다 한다면 득점률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숨겨진 물음이 있다고 했죠. 해당 문제가 숨겨진 물음이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 숨겨진 물음 자체를 수험생이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문제 2번. 첫 번째, 시상가액 조정에 대한 문제점의 판단. 물음 2번, 환원율에 대한 문제. 물음 3번, 유효 잔존 내용 연수의 산정. 세 가지 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가액 조정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실무 기준상에서의 시상가액 조정할 때는 감정평가의 목적, 특성, 신뢰성, 특히 해당 문제에서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에 따라 산정된 시상가액과 수익가액이 무려 15%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나 이론적인 구성 없이 단순 평균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오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자는 이 오류를 지적해 봐라라는 문제입니다. 즉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이 시상가액 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였다고 하면 변별력이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음 2에서는 환원율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의 특성과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낸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즉 환원율을 산정하는 산출 매매 사례에 있어서 건물 가격 구성비가 대상 건물의 가격 구성비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건물 가격의 절대적인 가격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 또는 전면 규모 등을 알 수 없이
단순하게 사례를 제시하고 단순하게 평균하여 환원율을 산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말고도 실무 기준에 있는 내용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론적인 근거에 따라서 물음 2번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기술하였다고 그러면 물론 여기도 변별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물음 3번이겠죠. 물음 3번. 수익 방식에는 첫 번째 수익 방식에는 순수익이 구성 요소가 되죠.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환원율이 구성 요소가 됩니다. 할인율도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환원 또는 할인 방법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계약 임대료인 42,500원을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익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인 순수익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두 번째, 환원율 같은 경우에는 물음 2에서 환원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죠? 세 번째, 환원 또는 할인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유효 잔존 내용 연수 6년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6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자로 됐던 분모로 됐던 결국 산수의 차이이기 때문에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럼 6년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6년과 환원 방법을 제가 제시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땡 하는 소리가 나왔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출제자의 숨겨진 의도입니다. 직접환원법. 여러분, 직접환원법의 전제 조건이 뭐죠? 순수익의 영구 발생입니다. 대상 건물은 경제적인 잔존 내용 연수가 몇 년? 6년이죠. 따라서 직접환원법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제자는 이 문제 왜 냈을까요? 즉, 왜 직접 환원 방법을 써? 직접 환원 방법이 아닌 할인연금 분석법, 일명 DCF법에 대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DCF법 첫 번째 요구되는 사항들이 뭐죠? 순수익 또는 현금 흐름. 현금 흐름. 두 번째, 보유기간. 세 번째, 할인율. 네 번째, 변동분. 순수익 또는 부동산의 변동률. 자, 보시죠. 해당 문제 순수익 현금흐름 42,500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할인율이 여기 있죠. 투자 수익률. 할인율 제시됐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 경제적 잔존 내용 연수 6년. DCF법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 현재 부동산 가격을 X라고 놓고 X 곱하기 1.03의 6승 나누기 할인율인 0.08, 1.08의 6승 더하기 순수익을 KGS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죠. 안정화시키고 PVAF 하면 얘를 X라고 놨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거 보이십니까? 전제 조건들이 X 구하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91억 8천만 원 나옵니다. 즉 순수익과가 동일하게 나와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현업에서 일부 합리성 검토,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합리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DCF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환원법, 즉 내용연수가 잔존 내용연수가 몇 년 남지 않은 건물에 대한 것을 직접 환원법으로 환원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현업에서의 일부 활용되고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상급의 난이도라고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 뭐냐면 수험생이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었냐는 겁니다. 즉 3,000명에 해당되는 수험생들이 해당 숨겨진 물음을 찾아낼 수 있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긴장된 상태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출제자가 의도한 물음 이외에 더 한 발자국 나가는 이 물음을 과연 찾아낼 수 있었냐? 없다고 봅니다. 뭐 10명 정도 똑똑하신 분들은 찾아내실 수 있다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수석의 길로 가라고 놔주세요. 우리는 평이하게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숨겨진 논점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물음 3까지 6년까지에 대한 기술만 평이하게 쓰셨다면 그렇게 점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거 문제 그냥 한마디만 DCF법에 대한 고찰 이렇게 목자 짜서 한마디만 썼더라도 점수는 확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깨알 같은 홍보 하나 할게요. 제가 이거 안에 있는 숨겨진 출제자의 물음 알아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정근 교수님 제자예요. 제가 합격 당시에 이론을 60점대 차석급으로 합격했습니다. 차석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36회를 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이 문제 또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해당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 즉 환지 평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환지에 대한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또한 수험생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이 문제점까지, 사업 자체의 문제점까지 쓸 수 있었을 것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변별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3,000명 전부 다 못 썼을 테니까요. 우선 문제 3번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멘탈을 나가게 했던 문항이 있어요. 즉 단어인 사정면적 확정입니다. 사정면적. 평가사들은 매번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정면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 중에서 확정된 평가사를 통해서 확정된 면적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의 토지인데 이 토지가 사실상 사도로서 5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갑이 5분의 1에 대한 평가가 주변에 있는 토지와 같이 의뢰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의 사정면적, 즉 200제곱미터는 공부상은 200제곱미터이지만 200제곱미터 곱하기 1분의 5인 40제곱미터예요. 즉 이 40제곱미터가 사정면적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출제자가 이 사정면적이라고 하지 않고 평가 면적에 대한 확정이라고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좀 더 평이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사정 면적이라고 해서 여기서 멘탈이 좀 흔들렸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을 한번 볼게요. 기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종전 토지에서 권리 면적으로 가는 이 부분에 있어의 감보율은 30%예요. 즉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지 면적인 이렇게 내려갈 때 얘가 약 37%인가요? 얘가 27%. 감보율이 달라져요. 즉 평가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종전 토지 금액이 10만 원, 환지 면적에 따른 게 20만 원, 과소무적에 대한 징수교부에 따른 청산금이 2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완전경제 시장에서는 이 과소지정 또는 과대지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번 토지 소유자가 과소지정을 받았잖아요. 과소지정을 받았으면 그 과소지정 받은 따라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어떻게 하죠? 바로 환지 토지를 구매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환지가 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소 지정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산금 20만 원 갖고 단위당 청산금 20만 원 갖고 환지 토지를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뭐죠?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쵸? 두 번째, 하락하는 경우에는요. 반대로 과대 지정된 1번 토지 소유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적해 보라는 문제점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징수된 금액과 교부된 금액을 모두 고려를 한다면 종전 토지와 환지 토지의 금액이 정확하게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얘들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환지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사업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개발 사업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이 여기까지 공부하셨을 리는 만무하고 실제로 환지 평가를 해보신 평가사들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출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커스 감정평가 실무 유성준 평가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36회 실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길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회 감정평가 실무 분석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